제가 이 사람, 고 김진철 씨의 첫 번째 아내, 박서연입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산 그림자처럼 반듯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모든 것을 안다고 감히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49제, 낯선 여자가 찾아와 꺼낸 첫마디는 제 40년 세월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제 남편의 진짜 인생과 처음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기쁜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온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향냄새가 은은하게 내려앉은 거실이었습니다. 창으로는 늦가을의 해사한 볕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빗줄기 속에서 먼지들이 느리게 유영했습니다. 저는 막 마른 행주로 닦아낸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49일 7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은 이 집 곳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다 자라 이제는 제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진 아들이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기만 합니다. 어머니, 이제 곧 손님들 오실 시간입니다. 잠시 앉아서 쉬세요.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과묵함과 책임감, 그리고 저를 챙기는 방식까지도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아들이 묵묵히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시리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조촐하게 차려진 상 위로 남편이 좋아하던 약과와 곶감을 올리며 저는 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 없는 하루가 왜 이리 길기만 한지. 잠시 후 남편의 오랜 친구 몇 분과 동네 이웃들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경건하게 배웅했고 그 슬픔 속에서도 저는 남편이 참 좋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슬픔이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그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들은 모두 도착했기에 성민이와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시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를 따라 낯선 여자 한 명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겼을까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옷차림에 꾸밈 없는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그 사람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제 물음에 여자는 저와 제 아들과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차례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아주 오랜 시간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조문객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경황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죠. 성민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여자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 김진철 씨의 첫 번째 아내 박서연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향냄새도 창밖의 햇살도 사람들의 나직한 숨소리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까? 성민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여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들의 분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그것도 아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평생 나 하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거짓말, 저 여자는 필시 돈을 노리고 온 사기꾼일 거야.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성민이의 고함에 남편의 친구분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품에서 작고 낡은 손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흑백 사진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사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40년을 함께 늙어온 그 사람이 아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24대 청년 김진철이 방금 제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며 아들이 소리쳤던 바로 그 저자와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내 남편이 맞는 걸까? 성민이의 거친 숨소리가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문을 와주셨던 손님들은 그 낯선 여자가 남긴 파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명복을 빌던 경건한 공간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의심과 분노의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세 사람은 유령처럼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런 꽃뱀한테 속으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그거 이리 주십시오. 찢어버리게. 아들이 제게서 사진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적인 행동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머리로는 아들의 말이 맞다고, 저 여자는 사기꾼이고 이 사진은 가짜일 거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의심의 씨앗을 품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니다. 일단 그냥 두자. 어머니, 아버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어머니가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저희 모자밖에 모르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믿으시는 겁니까? 성민이는 답답하다는 듯 제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믿음에 균열을 내려는 외부의 침입자에 대한 순수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온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 아들 말이 맞을 것이다. 저 여자는 사기꾼일 테지. 4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고 나타난 저희가 뻔하지 않은가. 하지만 왜 이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저토록 진짜처럼 느껴지는 걸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진 한 장 합성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딱 보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재산 좀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온 겁니다. 제가 변호사 알아보고 저 여자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성민아, 그만하거라. 오늘은 아버지 49제잖니.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굳게 담은 입술로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키려 했고 저는 제 40년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곁을 지켰지만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라는 무언의 압박이었고, 저의 침묵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의심의 무게였습니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사진 속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남편 김진철. 24의 그는 제가 기억하는 과묵하고 근엄한 중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얼굴, 장난기마저 서려 있는 저 눈빛,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사진 속 남편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새끼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늘 그렇게 아들의 손을 쥐어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잠결에 놀라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감싸주던 그 손길. 그것은 남편만의 버릇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행복하게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합성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진 속 남편의 버릇과 표정은 제가 아는 김진철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내 남편의 인생에 내가 모르는 시간이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40년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49제가 끝난 후 며칠, 집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맞추었던 거실의 뻐꾸기 시계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던 제 손길도 무의미해졌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이제 온기 없는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느냐고 소리 없이 묻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저녁 들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느냐, 약은 챙겼느냐 하는 무의미한 대화만을 나눌 뿐이었지요. 그날의 일, 그 낯선 여자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우리 집안에서 금기어라도 된 것처럼 누구도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애써 평온을 연기했고 저는 그 연기에 맞춰줄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는 아들의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그 사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과도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더는 듣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다 끝난 일입니다. 아버님 명예에 흠집 내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니? 확인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키려는 것이겠지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내 40년의 믿음, 내 청춘, 내 사랑, 그것이 한낱 거짓 위에 쌓은 모래성이었는지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당신 공간이니 들어오지 말라 한 적 없었지만 저는 묵묵히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던 그의 시간을 존중해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 쓰다 만년필,
돌아가시던 그날에 멈춰 있는 달력.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이 공간의 모든 물건이 제게는 비밀의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책장을 뒤져야 하나, 책상 서랍을 열어봐야 하나.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한편에 늘 놓여있던 남편의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유난히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은으로 된 회중시계를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이 멈추던 그날, 이 시계의 시간도 함께 멈춘 것일까요? 무심코 시계를 뒤집어 뒷면을 닦아보던 제 손끝에 무언가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끄러운 음판 위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늘 처음처럼 은성시계방, 은성시계방.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처음처럼이라는 저 문장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것은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했던 약속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단단히 쥔 채 결심했습니다. 이 시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봐야겠다고. 모든 진실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모만 식탁 위에 남겨둔 채 저는 남편의 회중시계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서울에 익숙했던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도시를 헤매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낡은 상가들이 밀집한 구도심의 한 골목에서 마침내 은성 시계방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째깍, 째깍 수십 개의 시계들이 한꺼번에 울고 있는 듯한 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가게 안은 세월의 기름때와 낡은 금속 냄새로 가득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시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안쪽 작업대에서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손에 들린 회중시계를 잠시 번갈아 보더니 이내 알아봤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철 씨 부인 되시는 분이지요? 네. 제 남편을 아시는군요. 알다뿐인가. 이 양반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기 들러서 시계 태엽 감고 가던 사람이었네. 몸은 가도 시계는 가야 한다면서. 저는 말없이 회중시계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시계를 받아들고 뒷면의 희미한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 글씨 늘 처음처럼이라고 쓰여 있던데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은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시계 내부를 한참이나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천금같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늘 처음처럼 진철이가 늘 하던 말이었지요. 허허, 그 양반 참.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노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죽은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마저 입을 닫아버리면 나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다. 여기서 물러설 순 없어.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신 것 같아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뭐든 좋으니 남편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제 인생 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완고하게 진실을 캐묻는 대신 저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제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진철이한테 원망 같은 거 하실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지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죽은 친구에 대한 연민과 제 앞에 앉은 늙은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양반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어.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언젠가 술김에 딱 한 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네. 자기가 큰 죄를 짓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 왔다고. 그래서 지금 가진 것들을 잃는 게 죽기보다 무섭다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노인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야. 하지만 부인이 정말로 각오했다면 이건 알려드려야겠지. 진철이 고향이 지금 사는 곳이 아닐세. 원래는 강원도 영월 사람이었어. 거기서 김봉두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들었네. 김봉두. 제 남편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40년을 김진철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살았던 제게 그 이름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이 적어준 김봉두라는 이름과 강원도 영월이라는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제게 노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너무 상처받지 마시게. 진철이 부인을 만나고부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시계방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감사함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의 진짜 이름과 함께 그의 과거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시외버스는 낯선 풍경들을 스치며 2시간을 넘게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맑은 강물은 더없이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풍 전야였습니다. 강원도 영월. 태어나 처음 와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제 남편의, 아니, 김봉두라는 남자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리자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면사무소였습니다. 하지만 김봉두라는 이름으로 된 40년도 더 된 기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시장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밥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물 주전자를 들고 와 제 앞에 놓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먼 데서 오셨나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그려. 네. 사람을 좀 찾으러 왔는데 막막해서요. 이 좁은 동네에서 찾을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알 텐데. 누구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혹시 김봉두라는 사람 아시는지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와락 굳어졌습니다. 주전자를 내려놓는 손길이 거칠어졌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고, 봉두. 그 이름을 여기서 다 듣네. 그 인간은 또 못하러 찾는다요?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냐니. 이 동네 사람 절반을 거지로 만들고
야반도주한 놈인데 그 이름은 잊을 수가 없지. 야망은 커가지고 젊은 나이에 무슨 직물 공장을 한다고 동네 사람들 돈을 싹싹 긁어 모았어. 나도 그때 놈 팔아서 꽤 얹어줬지. 그러다 1년도 못 가서 쫄딱 망하더니 빚쟁이들 피해서 지 마누라랑 갓난쟁이 아들까지 버리고 밤사이에 꽁지가 빠져라 도망친 놈이야.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야반도주 갓난쟁이 아들 모든 것이 그 낯선 여자의 말과 시계방 노인의 말과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이 땅에 닿고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과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어린 것이 뭔 죄요?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히고 쫓겨나서 한동안 시장 바닥에서 젖먹이 아들 안고 구걸하다시피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다들 봉두 그놈 때문에 인생 여럿 망쳤어. 쯧쯧.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밥값 몇 푼을 상 위에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제 40년 세월이 발밑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남편 김진철은 없었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딛고 일어선 김봉두라는 이름의 겁쟁이였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과거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고 그의 과묵함은 죄책감의 무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40년은, 나의 사랑은, 아들의 존경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이 마치 제 심장 같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 끔찍한 진실을 내 아들에게도 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를 신처럼 여기던 내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던 제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차가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제 아들 성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제가 처음 보는 종류의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시고 얼굴이 왜 이러세요? 제 손에 들린 영어행 버스표를 본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니죠? 고작 그 여자 말 몇 마디에 아버지를 의심하고 혼자 여기까지 다녀오신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알아들은 아들의 얼굴이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성민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알아본 게 뭘 알아보셨는데요? 아버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쏙 썩인 적 없으셨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욕이 아니야. 사실이란다. 내 아버지 이름은 김진철이 아니라 김봉두였고 우리 만나기 전에. 그만하십시오. 아들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들의 낯선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김진철, 단 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계신 겁니다. 평생 쌓아오신 아버지의 명예를 어머니가 직접 짓밟고 계신 거라고요.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니? 내 40년이 통째로 부정당했는데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제 울음 섞인 절규에도 아들은 냉담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명예가 제 상처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마치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가장 아픈 말을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보진 않으셨을 텐데.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속였고 이제 아들은 저를 등졌습니다. 진실을 원했던 대가가 이토록 끔찍한 외로움이란 말인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는 편이 나았을까?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은 제게 가장 큰 고통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받을 힘도 없어 내버려 두었지만 전화는 끊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박서연입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어버리려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중요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현우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걸요. 그 애가 당신과 당신 아들을 만나야겠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는 산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 별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먼저 와 앉아 있던 두 사람. 박서현 씨와 그 옆에 앉은 50대 남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봐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김진철의 젊은 시절이 그 얼굴에 박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 역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찻잔만 앞에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숨막히게 느껴지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성민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갑옷을 두르듯 날카롭고 방어적인 목소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와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돈입니까? 성민이의 무례한 질문에 남편의 첫 번째 아들인 김현우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돈이라 당신에게는 모든 게 돈으로 보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얼굴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평생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버지가 어떤 얼굴로 다른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 살아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원망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현 씨가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현우, 아버지 없이 이만큼 자랐소. 이제 와서 당신들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소.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눈물 위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눈물이라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단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성실? 자기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도망친 게 성실입니까? 빚더미 속에서 아내가 머리채를 잡히고 아들이 손가락질 받을 때 외면한 게 성실이냐는 말입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평생을 쌓아온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의 얼굴에 어리는 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싸움은 결국 제 남편 한 사람의 과거가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도 박서연 씨도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박서연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겪었을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첫 번째 아들,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의 눈에서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내 남편의 젊은 시절과 그가 평생 숨겨왔던 외로움을 보았네. 자네 역시 그 사람의 아들이 맞더군.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들 성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엄마는 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지. 하지만 성민아, 이제는 봐야 한다. 진실을. 제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겠지요. 하지만 내게는 40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내 남편이었습니다. 빚쟁이처럼 도망친 겁쟁이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얻은 가정을 잃을까봐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약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도망쳤던 겁니다. 영월에서의 실패로부터, 당신들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벽한 남편도 훌륭한 아버지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유일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제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들끓던 공기는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남자의 비겁한 진실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될 수도 남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남긴 길고 아픈 그림자 아래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첫눈이 소복하게 쌓이던 겨울 아침,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물건 하나하나에 가슴이 미어졌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의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의 낡은 책들, 만년필, 즐겨 듣던 낡은 음반들이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그날 이후 더 과묵해졌지만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애써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보일러를 점검하고 무거운 쌀자루를 창고에 넣어주고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겼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아픔을 딛고 저에게 건네는 아들만의 서툰 위로이자 사과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현 씨와 현우 씨에게서는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작은 과일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편히 쉬겠지요. 부디 건강하십시오.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수십 년의 세월과 애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 남자의 인생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남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편지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회중시계를 들고 다시 은성 시계방을 찾아갔습니다. 윤노인은 말없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마음 정리는 좀 되셨소? 정리할 게 있나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요. 저는 노인에게 회중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계 고칠 수 있을까요? 다시 가게 해주고 싶어서요. 제 말에 노인은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시계를 버리러 올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시계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한평생 무거운 비밀을 지고 살았던 약한 한 남자를, 그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를 사랑했던 나의 40년 세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비로소 남편의 진짜 인생 전부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제 남편 김진철이자 김봉두였던 겁니다. 일주일 뒤 수리가 끝난 시계가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째깍 째깍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듯 시계는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거실 창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제 저 시계는 제게 멈춰버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다시 흘러가는 시간의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과 마주하며 저는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 그 모든 것이 엉킨 채 제게 남겨졌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저처럼 모래 위에 지어진 믿음 속에서 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거나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